네, 지금부터 교육 분야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의 교육 분야는 디지털 금융, 스마트 헬스, 빅데이터, 스마트 선박 항만, 스마트 팩토리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교육 분야에 대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순서로는 주식회사 SCT 서창성 대표님의 데이터 기반 시니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주제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인트가 승섭 씨 잠시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퍼레이팅 직원이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 주식회사 SCT 서창성 대표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디지털 아카데미 그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 사업에 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같이 노명석 교수님과 김상진 교수님 그리고 동아대 교수님들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이번에 제목을 보시면 그 시니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개념을 좀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회사 소개하고 간단한 플랫폼 소개,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례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센텀에서 지금 한 11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면서 2018년부터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산시의 스마트 시티 관련된 비즈니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이제 조금 전에 이걸 타임라인으로 보시면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이제 부산시 청년 창업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그 약 한 2018년부터 저희들은 다양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외에 그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소기업이든지 정보통신공사업이 그 헬스케어 쪽에는 의무적으로 좀 필요로 하다 필수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도 준비를 다 했고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 AI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들도 같이 헬스케어 분야 쪽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익도는 넘어가고요. 예. 그 저희들은 회사가 이제 CI가 보면 스마트 컨버전스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는 이제 아르고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0개의 눈이 달리고 24시간 잠을 자지 않으면서 아르고스 지방을 지키는 신의 이름이 그 아르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마트 팩토리 팩토리든 그 헬스든 간에 어떤 다양한 센스나 다양한 개념을 눈으로 봤을 때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그거를 이상적으로 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을 아르고스 헬스케어, 아르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고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GSI를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S1이라는 스탠다드 코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적용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IoT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에 대한 부분들도 본 기술에 적용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헬스케어 플랫폼 소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그 스마트 헬스케어라 하면 뭐 다양한 의료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겠지만, 저희들은 기초 건강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방을 가정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그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인프라라는 개념 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시니어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어떤 관리를, 건강 관리를 하겠다, 예방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초 건강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 관리나 이런 관리들을 간단 명료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특이점은 기초 건강 관리 외에 그 정신 건강 관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되면 노화에 의해서 인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하가 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스크리닝하고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몸이 어떤 기초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 사항들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예방적인 차원이나 모니터링 차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하면서 다양한 IoT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SaaS 서비스로 형성이 됐을 때는 우리가 요양원, 스마트 안심 요양원이 본 어떤 기초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이나 주요야간 보호센터, 재가 요양 서비스, 그리고 각종 치매 관리에 대한 치매 관리 센터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 기술들을 보시면 기초 건강과 정신 건강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기본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스마트 안심 요양원이나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각종 어떤 다양한 서비스, 작은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차원에서 보면 빅데이터 분석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 게더링, IoT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이나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영역이 있고, 그다음 시스템 영역이 있겠죠. 서비스 시스템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그 다양한 어떤 서비스 영역들로 다양하게 지금 기술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4년간 우리 교수님들과 이 영역들은 또 저희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이나 지산학협력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저희들 어떤 기술들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사례를 좀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를 보시면 다음, 저희들이 2020년과 21년도에 그 스마트 안심 서비스라는 그 스마트 안심 요양 서비스라는 어떤 실증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기술들을 지금 현재 서비스 구성도로 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조금 더 서비스를 또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IoT 기술들이나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적용을 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부터 IoT 기술 그리고 다양한 센싱 기술과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적시적소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게 상당히 좀 결과가 좋아가지고 본래 1년짜리인데 2년까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과기정통부까지 또 좋은 사례로서 저희들이 남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요게 보면은 옛날에 그 2010년도 11년도에 제가 창업점에 그 유헬스라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그 공공기관들에서 유헬스 그다음 스마트 헬스 뭐 요즘 또 디지털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또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일맥상통한 내용들이다. 양산시가 지금 약 한 307개소에 12,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소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소매 분석하고 있는 사업들에 저희들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각종 디바이스나 플랫폼의 사업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옛날의 기술들이지만 향후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상당히 좀 더 파워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지자체의 의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어떤 지자체들이 양산시처럼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10년간 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요거는 부산대학교하고 저희들이 그 포트 수로 우리가 드라이빙 수로 뭐 무슨 수로 워킹 수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산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포트 수로를 통해 가지고 드론을 날려 가지고 그 코로나나 다양한 어떤 재난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실증 사업을 올해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물어주시면 요거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번에 올해는 저희들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일단 1차로 50개 요양원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5년간 한 500개부터 전체 대상은 한 13,000개 대상으로 본 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인공지능 이제 퇴행성 뇌질환자 음성 데이터를 통해서 치매 조기 스크리닝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치매를 어느 정도 바로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 사업인데 저희들은 또 데이터 구축에 진행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거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대학교 의료원, 대학교 그다음에 각종 기업체 그다음 기관 까지 해서 이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 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우리 소프트웨어 인재인 양성 사업도 아마 이런 모델링, 이런 모델로 어떤 컨소시엄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올해는 또 뇌파를 측정해서 치매 조기 스크리닝 어떤 데이터 수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다음 그리고 뭐 요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그 스마트 안심 요양 서비스 우수 사례로 해서 부산시장님 앞에서 저희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이고요. 예, 이렇게 부스 헬스케어 부스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저희들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좀 이제 이 본 사업이 상당히 좀 지금 이제 출발하는 이제 첫 시발점인데, 여기서 부산시에서 좀 헬스케어 관련돼서 생태계가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제가 예를 들어 서비스 플랫폼이나 이런 어떤 그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부족하고 교수님들도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본 인재 양성 사업에서 좀 더 그런 생태계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경대학교 시스템 경영학부 유태선 교수님께서 로봇 기반 제조 자동화를 주제로 강연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에 있는 유태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 제조라는 관점에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제가 저의 대표적인 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는 로봇 기반 제조 자동화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일단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본 기초 그 기술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에 나오는 기술들이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들이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하면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아니면은 뭐 로봇을 생각을 해보면 또 로봇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를 더 좋게 만들고 더 좋게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럼 소프트웨어의 어떤 역할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몇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큰 개념이고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주로 제가 다루고 있는 로봇은 산업용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반도체 공장에 가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동화 또는 무인화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물류들이 이제 로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 제조 공장 안에 있는 하나의 반도체를 이제 수십 개의 공정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설비 이내를 또 들여다보면 설비 안에도 또 다시 또 로봇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봇을 많이 사용해왔던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동차를 제조하는 그런 생산 시스템에서도 로봇은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고, 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하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3D 프린팅 시스템 안에도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건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하드웨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럼 소프트웨어라는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먼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로봇의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로봇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고 조금 더 어떤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또는 로봇의 자유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뭐 관절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을 거고, 또 로봇 이외의 다른 하드웨어 기술,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를 보면 공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화학공학적인 요소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조금 더 잘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계공학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주어진 로봇, 이 로봇이 좋은 로봇일 수도 있고 나쁜 로봇일 수 있지만,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이 로봇이 움직이게끔 해야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을까?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또는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고 로봇이 조금 더 좋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개발하는 게 이제 하드웨어 역할이라면,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추가가 되게 될 경우에는 그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한 하드웨어를 가장 최대화된 효율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로봇 하나를 잘 만들었을 때 그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잘 얹게 되면은 뭐 수십 개 또는 수만 개 이런 많은 양의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산 시스템에서 있는 수천 대의 로봇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로봇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위에 좋은 소프트웨어가 얹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기에는 조금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가 충분히 해왔었던 이야기라고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인데,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결국 따져보면 3차 산업혁명 시절에도 자동화라고 하는 개념이나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초창기엔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 심지어 상용화 또한 1960년대 후반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부한 개념인 로봇을 왜 또 4차 산업혁명에서 언급을 하는지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에 앞서서 일단 4차 산업혁명과 또 어떤 비슷한 맥락에 있는 스마트 제조의 관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에서도 이제 결국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은 조금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로봇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스마트하다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사실 저는 스마트 제조와 꽤 밀접한 전공을 하고 있는 연구자이지만, 저에게도 스마트라고 하는 또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가 예전에는 그냥 다른 단어였을 뿐이지 그 기본 개념은 예전부터 쓰여졌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화라든지 자동화라든지 디지털화, 이거와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1950년대부터 비슷한 개념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뭐 스마트 공장도 결국 무인화와 자동화가 가장 핵심인데, 기존 1950년대에도 결국 공장을 우리가 24시간 사람 없이 돌린다라는 거는, 불을 꺼도 사람들이 이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불을 보통 공장에서 켜놓는데, 불을 꺼도 계속해서 가동될 수 있는 공장이 무엇일까? 그래서 뭐 다크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스마트 제조와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특히 이런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가. 일단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로봇의 역할이 사람이 하는 어떤 피지컬한 어떤 액션들, 피지컬한 능력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봇은 훨씬 더 우월하게 사람의 신체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피지컬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기존에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사람이 많이 개입을 했었고, 그 말은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은 계속해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일부 복잡한 연산들을 중앙 컴퓨팅 시스템들이 처리를 하게 되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는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수집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의 정의 그리고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안하는 과정까지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정보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보가 적을 수도 있는데 뭐 예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정보가 많을 때랑 정보가 적을 때 해야 하는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로봇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시스템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하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취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반대로 로봇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 시스템 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또 의사결정을 굳이 로봇이 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최적인 그런 지점을 향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최적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IoT라든지 뭐 로봇, 클라우드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제조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슈들에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더해져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고 조금 더 지능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결국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 제조나 4차 산업혁명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이슈들과 더불어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좋은 하드웨어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드웨어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좋은 소프트웨어가 얹어졌을 때 결국에는 그 하드웨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거의 어떤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데 조금 더 많은 투자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이성환 사무관님께서 국가 빅데이터의 활용 주제로 강연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이번에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그 디지털 스마트 아카데미의 교육 부분 협력 기관인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고 후반부가 핵심인데 저희들 그 SDC 센터라고 빅데이터 센터가 동남지방통계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를 들면 유망 직업 중 의사와 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환자 데이터와 법률 데이터가 축적되면 인공지능 의사와 판사에서 판결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의 직업보다는 이 빅데이터 관련 직업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은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른 수치 등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림,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폭증, 데이터 양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의 데이터 처리 기법으로는 한계 등으로 IT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이게 3V, 4V, 5V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빅데이터는 양이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전 세계 정보량이 90제타바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해리포터 책 6,500조 건, 6,500조.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량이 해리포터 책 양으로 보면 6,500조 건이라 하고 그걸 일반 태블릿에 담으면 지구와 달 사이를 15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양성. 빅데이터는 예전에 수치 자료뿐만 아니고 뭐 그림, 동영상 등 그 비정형, 반정형 형식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제타바이트 2020년도 기준에서 때 아까 말씀드려도 그 90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전망을 보면 ID에서 발표했는데 2021년도에는 2조 296억 정도고 2025년에는 2조 8,35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활용은 기본 단계인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첫 번째 그 명세가 있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예를 들면 제가 이 부산에서 쇼핑몰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그 주문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주문했는데 그 물건이 4일 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명세고 이번 진단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제가 주문하고 그 업체에서 물류창고 서울에서 주문하고 뭐 배송까지 하는데 4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진단을 했을 때. 그리고 예측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4일이나 걸린 쇼핑몰 받아 바로 그날 받을 수 있는 만약에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선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기업에서 이거는 생존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여기 보면 규범화가 있는데 규범화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러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예측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측 배송 시스템이라면 가장 떠오르는 게 그 아마존일 겁니다. 아마존에서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굉장히 그 많이 활용해서 그 기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의 빅데이터 예측 배송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면 고객의 구매 내역 분석, 그리고 간단한 설문조사, 그 우리가 상품의 검색 기록,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연구해서 미래의 주문 가능 상품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예측 배송 시스템은 구매가 예상되는 물품을 예측하여 미리 물품을 포장해 고객과 가까운 물류 창고에 배송해 놓고 고객이 그 물품을 주문하면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 아마존 빅데이터 본 시스템에서 18세에서 45세 남성이면서 이분이 외국 영화를 즐겨보고 $3,000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임대주택에 산다면 이분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것인가 대강 예측해서 미리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 지역별로. 그러면 우리가 그 물건을 주문했을 때 하루 만에 이게 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미리 그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을 주문할 것인가 거기서 아마존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야버스 운행에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 생활 이동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약 2억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와 심야버스 사각 지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심야버스 그 운행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는 개략적인 설명이고 이제 저희들 통계청 SDC 센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지하철 거제역 3번 출구로 오면 큰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나라시험 통합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남지방통계청이 있고 1층에 그 옛날에 국정원 보안부실 같은 SD 센터가 있습니다. 그 SD 센터는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기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에서 중요한 게 실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 동남청 SC센터에서는 다양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 행정 자료, 국세청 자료, 그리고 또 민간에서 현대카드 등 이렇게 구입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은 안심구역이라서 개인정보 보호 없이 이렇게 충분히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실습은 어디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되는 사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실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자주 저희들 동남지방통계청 SD센터에 오시면 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센터를 이용한 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제한이 없습니다. 학생이라서 제외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단 바로 그냥 이렇게 저희들 센터에 오시면 그 안 되고, 미리 이제 그 네이버나 구글에 통계 데이터 센터를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먼저 신청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바로 와가지고는 이게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번부터 이제 그 실습생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착순 200분에게 그 USB를 지금 증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을 하시면서 하여튼 저희들 S센터와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센터는 국민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반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 민간 통계 데이터 지속적인 개방을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전망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종 데이터 간 결합, 연계 분석 환경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데이터뿐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들 행정 자료하고 연계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들 S센터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결합,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입니다. 그 오시면 사스, R 등 통계 분석 패키지와 마이크로오피스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보안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석하는 걸 이게 그 외부로 또 이렇게 나가면 또 그 민감 문제이기 때문에 그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료 저장 불가능 PC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출은 원 데이터를 반출하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해가지고 그 직계표 형태로만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여기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에서는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처음에 작업하다가 그 통계청 이런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1개월에 한정해서 이렇게 이제 이용 기간 허락하는데 그 디지털 스마트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장기간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협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분석 경험이 없는 이용자를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들 보면 그 이게 시간 거리상 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직접 자료 분석 힘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주문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학생들이 직접 우리 센터에 와서 하는 건 올해는 무료입니다. 내년에도 무료될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는 무료인데 이게 오지 않고 이런 것을 해주시오 이러면 그때는 약간 돈이 필요합니다. 분석 상담 컨설팅을 하고 주문형 서비스를 근데 핵심은 이제 어떤 자료가 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가 크게는 공공 데이터하고 민간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데이터는 이제 여기 경제, 사회, 인구, 가구 그리고 농림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경제, 사회 부분에는 그 사업자 이제 국세청 사업자 등록 자료, 또 기업 통계 등록부, 4대 보험 자료, 기업체의 종사자 자료 등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런 거고 인구 가구 부분에는 뭐 등록 센서 자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DB, 임업 DB, 어업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 자료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통계 기초 자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 뭐 가장 잘 아는 인구주택 총조사라든지 경계총조사 자료 그리고 뭐 경제활동 인구수 이런 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민간 자료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민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희 현대카드는 자료를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그 지금 그 우리 SD 센터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민간 데이터 자료인데 인구 가구 부분, 경제 사회 부분, 건물, 차량, 기초 정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 데이터 자료 보시면 K12 여기 그 K12 신용 정보도 있고 모바일 거래 정보, 뭐 업종별 매출액 BC 카드, 인구 이동 정보 이런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은 SD 센터가 그 디지털 학과에 부산되면 교육 부분에 협력을 하면 서로 상당히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동의대학교 산업경영 빅데이터학과 심성현 교수님께서 스마트 선박 항만에 대해 강연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대학교 심성현이라고 하고요. 스마트 항만 파트의 교육 내용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앞에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교육 내용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일단 발표는 교육 배경, 커리큘럼,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부산 하면 바다부터 맨 처음 떠오르죠.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요건을 따져봤을 때 항만이라고 하는 거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산은 우리나라 전국 최대의 항만 도시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 최대의 환적항입니다. 단순하게 물량만 보더라도 세계 한 7위 수준이고요. 이 양은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90년대 이후로 쭉 물동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2020년 그리고 2022년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항만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인프라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럼 물량이 증가하게 될 때 인프라 집약적인 산업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정말 놀랍게도 코로나 이전에 전체 선박의 70%만 정시성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30%는 약속 시간을 어긴다는 거죠. 배가 늦게 들어오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항만에서는 모든 운영 스케줄을 배가 접안하는 그 즉시 그 타임라인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운영 스케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항만의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게 되겠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놀랍게도 한 30% 정도의 선박만 정시에 들어옵니다. 거의 대부분 늦게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부산도 이건 제가 실제 분석했던 사례인데요. 부산의 BPT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을 고려했을 때 약 한 40% 정도 선박만 지금 정시에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항만이 있게 되고 터미널 운영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더 나가서 물건이 늦게 들어오니까 저도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항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항만이라고 하는 산업으로 볼 게 아니고 물류 문제를 조금 확장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 항만의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전 다른 도시 어떤 항구에서 배가 들어올 때 당연히 약속 시간을 못 지키게 되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정박지라는 곳에서 기다립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영도 흰여울 마을길 쭉 가면 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정박지죠. 그럼 이제 선박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라는 이제 항상 물음표를 달고 있고, 반대로 터미널 입장에서는 배가 늦게 들어오니까 혹시 얘들 언제 와? 그러니까 언제 오는 시간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 배를 붙일 거고 안에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운영 스케줄을 짜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한 4년 전에 한진터미널인데요. 한진터미널에 가서 이제 석사 박사를 마치신 플래너드 분들이 하시는 일이 거의 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운영 스케줄을 바꾸고 있어요. 그거를 수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크게 상황 나아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연히 일을 급하게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항만의 사고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안에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트럭조차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지겠죠. 그래서 터미널 근처에 가면 점심시간 때 배가 미친 듯이, 그 차들이 미친 듯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죠. 이게 현재 정말 놀랍게도 2022년의 항만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항만은 도대체 저희가 스마트 선박, 스마트 항만이라고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항만, 스마트 선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형 내비게이션 사업은 201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계속 놀라운 연속인데요. 종이로 된 전자해도를 보고 종이로 된 지도를 보고 배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고자 이제 그 대부분 해수부 주관하에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위가 몇백억 다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을 통해서 전자지도를 모든 배에 이제 설치를 완료를 했고 그 시점이 20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실시간으로 몇 천억 건에 되는 선박들의 위치 정보들이 지금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9년도부터 올해 3월에 끝난 항만 IoT 지능형 항만 기술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실제 BPT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든 IoT 센서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공사 주도하에 이런 차량 반출입 예약 시스템들이 도입이 돼서 이런 데이터들이 다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이랑 AI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리소스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졌고요. 지금 올해 4월부터 AI 포트 체인이라고 이제 가칭인데요. 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자동으로 언제 올 것인지를 자동으로 예측을 하고 이거를 터미널한테 보내서 자동으로 스케줄을 짤 수 있고, 그래서 내륙 운송까지 연결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방금 제가 말한 AI PC라고 한 사업의 정식 명칭은 해운항만운송기업 간의 물류 연계 최적화 서비스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총 3개 세부가 있는데요. 1세부 안에 지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안에서 앞에 보이시는 이런 데이터 공급자들하고 데이터 수요자들이 있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은 데이터는 충분하죠.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팀이 열심히 이것들을 자동으로 AI가 해줄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4년 후에 종료가 됐을 때 저희는 서비스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실제로 스마트 항만, 스마트 선박에 그게 설치가 됐을 때 이것들을 유지 보수, 활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업, 교육 사업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면 결국 지역 핵심 물류 산업이죠. 항만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한 항만 자동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이 가능한 전문가를 육성하자가 제가 생각하는 이 교육 사업의 목적입니다.
뭐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구분은 공통적으로 뭐 이론 및 실무 기초 프로젝트, 지역 산업 기반 뭐 심화 프로젝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쪽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도메인 날리지입니다. 우리가 그 도메인을 얼마큼 정확하게 아느냐가 결국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디파인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나가면 그 도메인의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시스템을 잘 모르면 어떠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생겨 먹은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처음에 아마 많이 숙지해야 될 것들은 스마트 선박하고 스마트 항만에서 도대체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고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도메인 지식과 처리 능력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들을 먼저 아마 교육을 해야 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위치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궤적 마이닝 혹은 트래젝토리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분석 기법부터 이제 뭔가 예측을 하고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머신러닝, 딥러닝 방법들도 이제 학습이 돼야 됐고 교육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최적화죠. 항상 모든 건 최적화입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혹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최적화 기법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교육 프로그램에 지금 아마 담길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역 기반의 실무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이제 저희랑 같이 하는 이제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제 VMS라고 하는 데이터, 더 뭐 AIS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선박별 항구 도착 예정 시간을 예측해서 오픈 API를 통해 뭐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다고 지금 적어놨는데 조금 이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아마 이 산출물의 끝에 보시게 될 어떤 뭔가 아웃풋일 것 같고요. 위치 정보, 실시간 위치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디텍션을 하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선박이 늦게 온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예측 시간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정보들을 터미널에 넘겨서 운영 스케줄 또한 자동으로 동쪽으로 저게 변화가 되도록 하는 뭔가의 프로젝트 아웃풋이 아마 나오도록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아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우선 1기인데 11월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볼 예정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유관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대 효과입니다. 저는 이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여러분들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항만 분야, 저는 사실 항만을 연구하고 물류를 연구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 원래는 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됐고 한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고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항만 선박을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소프트웨어 육성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결국 물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IT 기업들이 위치 정보들을 수집해온 그런 IT 기업들이 전부 다 물류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올해 4월이죠. 4월에 카카오에서도 물류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컨퍼런스도 열고 이제 여러 컨소시엄도 구성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배우는 이런 분석 기법들이 단순하게 항만에 오래 디파인 된 게 아니고 다른 물류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거점 산업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이라고 하면 결국 바다 하면 항만인데 그 중에서 부산에 가장 특화되는 게 항만 산업입니다. 근데 앞으로 스마트 항만이라고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향후에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제 뭔가 활용하는 그 시점에서 결국 필요한 건 사람이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재들이 나가서 실무 경험을 쌓고 스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마트 항만이 되고 이 사업이 뭐 좀 더 원활하게 커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 많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온 학생들이 이 사업에 다시 이제 산업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업 멘토인데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동해대학교 산업경영 빅데이터 경학과의 조교수로 있는 심성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빅데이터 중에서도 운영 빅데이터라고 하는 분석 방법론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딥러닝
관련 예측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바다 쪽에 주로 하는 사업들은 제가 처음에 이내비게이션이라고 불렸던 사업이 해양안전 교통시설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2018년부터 한 3년 횟수로 3년 정도 사업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IoT 사업 이제 그 BPT에 센서 다는 그 사업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AIPC 사업이라고 불리는 사업에서 저는 해양 쪽이랑 항만 쪽에 안전을 예측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분석을 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토그렌즈 시스템즈 대표이신 서영호 대표님께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고요. 주로 선박 엔진 고장 예측, 항만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과 이제 연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뭐 이상입니다. 네, 교육 분야에서는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인타운 배준희 대표님께서 딥러닝을 이용한 비전 검사 시스템 프로젝트를 주제로 강연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인타운의 배준희 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이 순간을 갖다 만들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 사업의 스마트 팩토리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담당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회사 현황부터 그 채용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인타운은 1996년 3월달에 부산에서 설립되어졌습니다. 사업 분야로는 MES 시스템과 AI 그리고 머신비전,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부산 해운대 센텀에 위치하고 있고 기술연구소는 부경대학교 용단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소는 그 서울 강남의 삼성동에 그 V플렉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조직은 SI 사업부와 지원 사업부, 디자인 기획부, 그리고 경영 기획부, 그리고 위쪽으로 그 기술 연구소를 갖다 두고 있습니다. 기술 연구소는 크게 4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솔루션 개발팀과 AI 개발팀, 머신비전 팀, 그리고 디지털 트윈 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체 59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SI 사업부에 43명, 그리고 기술연구소에 8명, 기술 인력 중심의 회사라는 게 한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전체 인력의 90% 이상이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저희 시작 단계인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최초의 ERP와 학사행정을 중심으로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기인 2002년과 2007년 사이에는 저희들이 업종을 갖다 변경을 갖다 했습니다. MES 전문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쪽으로 그 집중을 갖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최초로 RF를 갖다 이용해서 생산 라인을 자동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두 해학기인 2008년과 2016년에는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우수 회원사로 등록되어졌고 삼성의 플래티넘 파트너사로 선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저희들이 현대와 삼성을 갖다 중심으로 MES를 갖다 주로 작업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 단계인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저희들이 하나 시스템에 저희들이 그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전략 파트너사로. 그러면서 저희들이 국방 쪽 사업을 갖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회사의 기술력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연구소를 갖다 개편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부산대, 부경대, 하노이 공대 인력들 석박사를 갖다 중심으로 8명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딥러닝 그리고 디지털 트윈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갖다 하면서 지금 발전을 갖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루션 및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를 나눠서 그 IoT 디바이스와 AI 예지 보전 솔루션 그리고 머신 비전, 스마트 팩토리 네 가지로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IoT 디바이스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MES를 갖다 구현해서 현장에 적용을 갖다 시키면서 각종 장비에서 데이터를 갖다 게더링을 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즉 중간 데이터 게더링 그 장비들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를 갖다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갖다 해소하고 IoT 장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갖다 끌어당길 수 있는 장비를 갖다 직접 설계 개발을 갖다 했습니다. MES 시스템입니다. 지금 빅데이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산업체를 갖다 중심으로 작업을 갖다 하다 보니까 가장 밑바탕이 되는 데이터들을 갖다 수집하는 게 MES입니다. MES에서 모든 데이터를 갖다 수집을 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MES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쪽에서 저희들이 수행했던 MES 노하우를 갖다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각종 밑에 현장의 로봇부터 시작해서 현장 라인들 그리고 각종 설비들의 모든 정보들을 갖다 모아서 MES로 올리고 그 MES 모아진 정보를 갖다 분석해서 다시 그 ERP로 전송을 갖다 시키는 시스템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게 GS 인증까지 저희들이 획득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지 보전 시스템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은 예지 보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비에 각종 센서들을 갖다 달게 됩니다. 그게 진동 센서일 수도 있고 전류 센서일 수도 있고 그 온도 센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설비를 갖다가 운영을 갖다 하고 있는 PLC에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각종 팩타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저희들이 수집을 갖다 합니다. 그 수집된 정보를 갖다 이용해서 이 설비가 언제 고장이 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그 여기서 시간이 11시 15분까지라고 그랬는데 앞에 너무 빨리 끝나셔가지고 여담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포스트잇을 갖다가 이래 만들었을 때 맨 처음에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실패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듯이 저희도 예지 보존 시스템을 갖다 세코 그룹에 납품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지 보존을 갖다 하는데 아주 재밌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1년을 갖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고장이 한 번도 안 나더라고요. 다운타임 많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역으로 저희 연구팀에서 데이터를 갖다 분석한 결과 생산 현장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품 하나가 3분 만에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MES 시스템에서는 4분을 갖다 주거나 5분 안에 제품이 생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전으로 3분을 갖다 남겨놓은 그 2분 전으로 돌아가서 비가동을 갖다가 발생을 갖다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생산된 거와 비가동의 차이를 갖다 이제 분석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게 현장 쪽이 아주 교묘하더라고요. 3분 만에 나와야 될 제품을 항상 5분이 걸립니다. 5분을 만들어 놓고. 즉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비가동 보고가 되어진 거에 2.5배의 비가동이 실제로 생성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4분 59초까지는 비가동을 갖다 발생을 안 시키니까요. 1분 59초 동안을 갖다가 작업자들이 활용을 갖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지 보존 시스템을 였는데 비가동을 갖다 잡아줬습니다. 자,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꼭 한 군데에 사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지 보존을 했다고 그래서 예지 보존을 갖다 가지고 모든 가치를 갖다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들이 융합되어져서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갖다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머신 비전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2년 과제로 해서 10억을 갖다가 받아서 이제 만들어낸
머신 비전입니다. 이거는 현대자동차의 1차 밴드인 세코그룹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품을 갖다 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핸들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핸들마다 전부 다 버튼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틀리고 또 전기를 갖다 넣었을 때 반응하는 반응도 전부 다 틀립니다. 그 부분들을 갖다 이제 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번에 프로젝트명은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비전 검사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갖다 했는데 이게 스마트 팩토리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또 스마트 팩토리 전체다를 갖다 하기에는 또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이제 포커스를 갖다 맞추자 한 게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비전 검사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는 부산 테크노파크 테스트 배드를 갖다 저희들이 40억을 갖다 받아서 구성을 갖다 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 금액은 아닙니다. 뭐 MCT도 들어가고 사출기도 들어가고 자동창고도 들어가고 조립 라인에 로봇도 다 들어가고 이제 그런 비용들이 합쳐져서 이제 그 금액을 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을 갖다 시켰습니다. 이 부산 테크노파크 테스트 배드는 무인 시스템입니다. 사람 없이 AGV가 모든 물건을 갖다 다 옮깁니다. 저희들 관제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자동 창고에 재고를 갖다 충원하는 개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옥션에서 메카닉 휠이라는 걸 갖다가 주문을 갖다 하게 되면 한 박스가 자동 창고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 창고에 비어 있는 박스를 갖다 인식을 해서 작업 지시를 갖다가 내리게 됩니다. 사출기와 MCT 조립 라인 쪽으로. 그래서 만들어져서 창고에 다시 채워지는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이 관여 안 하고 무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생산 라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거는 그 액상 제조 라인입니다. 그 용기 공급을 갖다고 원액을 공급해서 원액 충전을 하는 뚜껑을 조립하는 로봇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생산이 되어집니다. 생산이 완료되어지고 나면 이물질 검사와 자동 계측을 갖다 해서 양품하고 불량품을 갖다 판별을 갖다 합니다. 그 다음에 라벨 부착하고 로봇이 자동 적재 시스템으로 그 AGV가 갖다 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 적재를 갖다 하고 그 자동 제한 및 테이핑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 자동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동 창고에 저장되어진 게 이제 그 옥션에서 구매를 갖다 하면 바로 되는 건데, 자, 이 중에서 저희들이 그때 작업을 갖다 다 하면서 하나가 딱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요 이물질 검사 및 자동 계측입니다. 실질적으로 손소독제를 갖다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갖다 하는데 그 속에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과제를 갖다 하면서 그 테크노파크에도 양해를 갖다 구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갖다 받는 수료생들을 갖다가 라인에 직접 투어를 갖다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가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학생들은 항상 학문적으로 배웠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현장은 틀립니다. 현장은 내가 배운 것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은 그 회사의 현장 라인의 메커니즘도 이해를 갖다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다 최대한 써서 여기에 최적의 상황을 갖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술만 높다라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갖다 함으로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한번 자기가 만든 걸 갖다 운영을 갖다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다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개발 환경은 그 파이썬과 아나콘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갖다 사용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갖다 실제 보여주는 형태. 아주 단순하지만 이 속에는 이제 학생들이 아마 머리를 갖다 많이 써가지고 이제 고민을 갖다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채용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부산 지역의 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약을 통해서 인락섭 병행 사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대학에서 2명씩을 갖다 받아서 2명씩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갖다 시키고 수료를 갖다 하고 나면 50%를 갖다 채용한다라는 목표를 갖다 가지고 항상 채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 여기를 통해서 또 4명 이상 신규 인력을 갖다 채용을 갖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갖다 다하려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더 좋은 우수한 인력을 갖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인타운에서 부산에서 멋지게 나라를 갖다 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 분야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5분간 휴식을 갖고요. 다시 행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과 창업 지원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휴식 갖겠습니다.